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올라 6달러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원의 총기규제 법안이 이른바 남자친구 루프홀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조문 작업이 막판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사회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상승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도심에서 인도로 돌진한 택시에 깔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행인들이 힘을 합쳐 4,000파운드가 넘는 차량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골드만삭스 경제 분석가들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내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종종 15%에서 30%로 높였습니다. 향후 2년 뒤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은 이전 추정치 35%보다 높은 4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얀 하치우스 등 경제 전문가들은 불황 위험이 커졌고 더 이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본다며 기준 성장 궤도가 낮아진 점과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경우 경제활동이 급격히 둔화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가 높은 인플레이션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 15일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 분석가들은 이와 관련해 1960년대 및 1970년대와의 유사성은 커지고 있지만 임금 상승과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는 그때처럼 고착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해야 할 큰 불균형이 없는 상황에서 다소 과도한 긴축에 따른 침체는 깊지 않을 수 있지만 가벼운 경기 침체라도 실업률을 평균 2.5%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고 재정 및 통화 정책 대응이 평소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유지하고 이후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3분기는 1.75%, 4분기는 0.75%, 내년 1분기는 1%로 예상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최근 증시 폭락에도 하락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에 주목됩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 비키창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 500 지수는 17차례에 걸쳐 최소 15% 폭락했습니다. 이 중 11차례에서 연준이 다시 통화 정책을 완화로 전환했을 때 증시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연준이 이미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끌어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이후 올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주 5.8% 하락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선 23% 폭락했습니다. 데이비드 도나베디안 CIBC 프라이빗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시장의 하락세가 현재 속도로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지만 바닥은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고객들이 저점 매수하는 것을 말리고 있다며 아직 주가가 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즈뱅크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다음 인플레이션 수치가 매우 높으면 연준이 금리를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며 위험 자산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은 물가 상승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실적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하반기에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총 417개 S&P 500 기업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유가 폭등에 휘발유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갤런당 5달러 선을 넘었다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휴가철이 다가오면 다시 올라 6달러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각 주마다 휘발유 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공급망, 사업 수행에 드는 현지 비용, 세금 및 환경 정책 등의 영향으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정유 공장으로 운송돼야 하고
가공된 후 다시 주유소로 운송해야 합니다. 또 각 주유소는 자체 운영비가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반영되며 위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제 능력 대부분은 멕시코만 연한, 특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유소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부 해안의 경우 휘발유와 비행기 연료를 수송하는 거대 송유관이 있어 이러한 비용면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뉴욕까지 뻗어있는 콜로니얼 송유관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서부 해안에서는 로키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송유관 설치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세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모든 운전자들은 갤런당 18센트의 연방 휘발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갤런당 57센트, 워싱턴에서는 49센트, 오리건에서는 38센트를 내야 합니다. 최고 세율은 펜실베니아 주로 갤런당 58센트 수준이며 가장 낮은 세율은 약 9센트인 알래스카입니다. 청정에너지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도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휘발유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주환입니다. 상원의 총기 규제 법안이 이른바 남자친구 루프홀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조문 작업이 막판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가정폭력 전과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기혼자나 동거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데이트 상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존 코닌, 크리스 머피 의원 등 총기 규제 입법 편상을 진행해온 상원 의원 20명은 지난 12일 총기 사용을 위한 9가지 초당적 규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상대로 규정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총기 구매 권리를 복원시켜주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닌 상원 의원은 이 문제는 가정폭력과 경범죄 차원에서 비전통적 관계를 어떻게 볼지와 관련됐다며 총기 구매 금지 대상자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 등 총기 옹호단체들은 남자친구 루프홀을 없애는 것은 총기 규제 어젠다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도 조문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회는 휴회에 돌입하는 7월 4일 이전까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총기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가 총을 들고 이름만 공화당원인 사람을 사냥하자는 선거운동 광고를 올렸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미주리주 에릭 그라이튼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는 어제 공격용 소총을 들고 있는 특수기동대 복장 차림의 사람들과 한 주택을 급습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광고를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했습니다. 38초 분량의 이 광고에서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출신인 그라이튼스 후보는 산탄총을 들고 오늘 우리는 라이노 사냥을 할 것이라며 급습 대상인 주택으로 이동한 뒤 라이노는 부패를 먹고 살며 겁쟁이로 우리나라를 구할 때까지 사냥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마가대원이 돼서 라이노 사냥 허가를 받으라고 독려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영어로 코뿔소와 발음이 같은 라이노는 이름만 공화당원을 줄임말입니다. 강성 공화당 지지자들이 온건한 공화당 의원 등을 향해 민주당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할 때 조롱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게재되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폭력을 선동하는 파시스트 같은 메시지는 중단돼야 한다, 소시오패스 같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라이튼스의 광고를 폭력 선동을 금지하는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삭제했으며 트위터는 경고 메시지를 같이 게재했습니다. 뉴욕주가 인종차별로 주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지방관리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해서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마쳤습니다. 존 루이스 투표권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지금은 고인이 된 조지아주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딴 것으로 2013년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유권자 투표권의 사전 확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려낸 투표보호법입니다. 1965년까지 실시되었던 연방투표권법은 흑인들은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야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제약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제도를 끝내도록 판결한 이후 여러 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해 투표권을 공평하게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우리도 선거법을 모두 고쳐서 더 이상 소수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흑인 거주민들이 많은 브루클린에서 법안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새로 개정한 선거법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유권자들에 대한 통번역 지원 제공과 인종차별적 선거관리 규정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의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합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상승해 코로나19 사망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2020년 초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작년 여름보다는 3분의 1, 작년 12월보다는 4분의 1로 낮아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약 2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하는 등 미 전역에서 상당한 인구가 감염을 경험하면서 자연적으로 몸속의 코로나19를 방어할 면역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보다 더 높아졌고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 비율은 여전히 접종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존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신종 변이가 기승을 부릴 경우 고령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위중증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인 아브라카란 스탠포드대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면역 반응의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는 올해 말 허를 찔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때이른 폭염이 미국 곳곳에 덮치면서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노숙인이 받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노숙인 밀집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노숙인이 최고 37도를 넘어가는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캔버스천으로 만든 임시 텐트에 머물며 폭염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초 피닉스의 최고 온도는 45.5도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숨지는 사람이 허리케인과 홍수, 토네이도 등으로 인한 사상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데 특히 무더위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취약계층 노숙인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피닉스가 속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폭염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사망한 349명 중 노숙인이 최소 130명에 달했습니다. 크리스티 에이비 워싱턴대 교수는 130명의 노숙인이 폭염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그건 대형 재난사고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해마다 무더위 영향으로 목숨을 잃는 1,500명 중 절반이 노숙인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기후학자 데이비드 운돌라는 냉방시설의 보호를 못 받는 노숙인은 집이 있는 일반인보다 폭염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200배나 더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는 통계 뒤에 숨겨진 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이 찾아오는 시기가 더 이르고 그 강도는 더 올라가면서 각지 거리에 나앉은 노숙인의 고통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 당국은 노숙인을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닉스는 빈 건물을 200명 수용이 가능한 쉼터로 개조했고 라스베이거스는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노숙인에게 생수를 제공했습니다. 보스턴은 나무를 심는 등 그늘을 확보하고 폭염 기간 냉방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뉴욕 도심에서 인도로 돌진한 택시에 깔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행인들이 힘을 합쳐 4,000파운드가 넘는 차량을 들어 올렸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노란색 스포츠 유틸리티 택시가 맨해튼의 한 카페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 15명에서 20명은 차량 아래 깔린 여성 2명을 구조하기 위해 택시를 들어 올렸고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피해자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택시의 무게는 약 4,300파운드였습니다. 당시 구조에 함께한 행인 중 한 명은 인터뷰에서 차 아래 깔린 여성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우리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릎 아래 다리를 잃은 것 같았고 다른 피해자도 허벅지 한쪽을 크게 다친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도 큰 충격을 받아 택시 밖으로 나와 몇 걸음 걷다 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관광객 6명이 다쳤으며 이 중 3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는 사고인 것으로 보이며 무슨 일인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다수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느끼면서도 대부분의 시간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지난 1월과 2월 미국의 성인 패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8%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조사 때 39%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9세부터 29세의 81%가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대답해 가장 높았고 30세부터 49세 75%, 50세부터 64세 47%, 65세 이상 30% 등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삶을 더 낫게 만들었다는 응답률은 65%로 2015년 조사 때 72%보다 감소했습니다. 응답자의 47%는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답했고 하루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린다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4%였습니다. 응답자의 83%는 깨어있는 시간에는 거의 항상 스마트폰을 가까운 곳에 두고 있다고 말했고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가까운 곳에 둔다는 응답은 72%였습니다. 갤럽은 스마트폰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면서 다른 이들과 연결할 수 있다면 긍정적 영향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중독된다면 스마트폰 의존이 정신건강과 관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이런 부정적 결과를 겪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24일 한국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화상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난민에 관한 한국의 기록과 탈북자와 억압적 정권을 피해온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를 포함한 국제 기준의 이행, 윤석열 신정부에서 변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난민 지위 인정 비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구금 반복부터 한국을 위해 일했던 약 400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난민 대신 특별 기여자로 지정한 것까지 한국의 난민 정책은 선진국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노동국 4개년 현대화 계획의 절반을 완료했다면서 향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인 개선 작업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노동국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는 직접 통화로 인한 대기 시간과 불편을 해소해 실업수당 신청을 편리하게 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옴니채널 컨택센터 개설, 업그레이드된 양식 관리 시스템 공개,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으로 내부 효율성 강화 등을 뉴욕주 정보기술국과의 협업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전기와 가스 요금을 체납한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했거나 올해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1일 이후 2022년 5월 1일까지 누적된 체납요금의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이번 지원을 위해 2023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으로 책정된 2억 5천만 달러와 유틸리티 회사, 비영리 기관 등이 마련한 기금 등 모두 5억 6,7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버스 전용 차선 확장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 확장으로 운행 속도를 50% 높인다는 계획으로 현재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인 버스 전용 차선을 영구화합니다. 또 뉴욕시 전역에 올해 20마일 확장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150마일의 버스 전용 차선을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버스 전용 차선 확장과 함께 단속도 강화해 현재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5개 노선 버스 123대를 올 연말까지 9개 노선 300대로 2023년 600대까지로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저녁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